블랙록의 아이빅트 상품 설명서 약관 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을 통한 을 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는 그걸 하는 알트코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비슐랭입니다. 오늘은 영상 들어가기 앞서 딱 10초만 감사 인사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만 구독자가 아닌 게 신기하다고 댓글 달아주신 레온7649님, 그리고 답글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덕분에 채널 오픈하고 영상 4개 만에 조회수가 2600회가 터지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비트코인 유튜브 채널 중 4개 만에 2600회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말씀대로 10만 찍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끌시끌한 핫이슈는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선 구도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과 지지율 변화에 따라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 다룬 내용처럼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죠. 트럼프는 이번 대선 후보 중 가장 비트코인에 우호적이며 본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도 하고 대선 캠프 자금을 밈코인으로 받는 등 이미 친암호화폐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어 트럼프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하게 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를 두고 해리스도 사실 친암호화폐주의자다 라며 여론이 모이나 싶었는데, 컨퍼런스에 참가를 발표한 다음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몇몇 조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지율 데이터가 나온 뒤 카멜라 해리스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는데요. 그리고는 같은 시간에 열리는 루폴의 드래그레이스라는 동성애 컨셉이 짙은 방송에 출연하는가 하며 대중들로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가 선언은 정치적인 쇼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당선되면 암호화폐 악영향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비트코인 채널들이 다루는 흔해 빠진 뉴스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러고 끝내는 놈이면 영상 4개 만에 220분이 구독해주지 않으셨겠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면 구독 취소 눌러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가득한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다른 인사이트를 하나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냐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정책 이행을 더 잘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과거 경력 사항들을 보시면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검사총장 출신입니다. 당시 해리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돕기도 했고, 이러한 인연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받아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며, 이후 발견의 부름을 받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역 검찰총장으로 시작해 지역구 의원을 지내고 국무총리가 된 케이스인 거죠. 이런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찰총장,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2010년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며 미국 IT 산업 성장에 큰 역할과 기여를 했는데요. 오늘날 미국의 IT 업계를 키운 어머니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해리스에 대한 기록은 코빗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센터장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해리스를 지원을 했던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의 디자인 전문가였던 조니 아이브, 그리고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이 후원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리스는 실리콘밸리와 어떤 좋은 관계를 쌓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실제로 해리스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승리한 후에 주요 테크 기업의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추적을 원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법안을 지지하게 로비 활동을 벌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후원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덜 엄격하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에 조금은 유리한 법이 제정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리스가 이런 자신을 지원해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임명 후에도 조금은 우호적인 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리스는 자신을 지지하고 도와준 빅테크 기업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며 오랜 기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신뢰를 쌓았고 현재 미국의 테크 산업 중심에 있는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기업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선 후보 해리스를 만들어준 미국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은 전통 웹 2.0 회사들이고 이런 전통 웹 2.0 회사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웹 3.0까지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와 애플, 페이스북 등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트럼프보다 더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후보는 해리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해리스는 암호화폐와는 친하지 않지만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기업들과는 친화적이란 거고 어쩌면 민주당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현재까지 벌어진 사실들만 놓고 봤을 땐 트럼프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비슐랭님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당선이 비트코인 미래에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트럼프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눈을 뜨이는 시간이 되실 테니 어려우시더라도 절대로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텔레방에서 질문 주세요. 유료 아닙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채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채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채굴자, 반감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채굴이란 컴퓨터를 돌려서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시키고 성실하게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채굴의 원리고요.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할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얻게 되기에 채굴자들은 빠른 연산 처리에 특화된 채굴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깨알 상식인데 이 채굴기의 핵심 부품은 미국 엔비디아가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채굴기 한 대의 가격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쉽사리 시도하기 힘든 가격이죠. 이런 채굴기는 작동 자체로 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채굴기가 작동 중에 발생시키는 열기 또한 뜨거워서 냉방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채굴기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장과 고가의 채굴기를 다수 보유할 자본, 냉각 시스템까지 필요하기에 규모 있는 회사들이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채굴 회사들의 시가총액의 합이 37조가 넘을 만큼 채굴 시장의 몸집은 커져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채굴자들의 분포를 보시면 미국이 독보적인 1위의 자리에 올라 있고 최근 반감기로 인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며 파산하는 타국의 채굴장들마저 미국에서 인수하고 있는 추입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미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어 플랫폼은 블록마이닝이란 회사를 9,250만 달러, 하나 1,300억에 매입하는가 하면 미국 정부 또한 발벗고 나서서 채굴 산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채굴 기업을 앞세워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채굴자의 수익 모델을 알면 미국이 품고 있는 야망을 조금 공감할 수가 있는데 채굴자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채굴기 작동으로 발생시키는 수익과 2번 비트코인 보유 자체로 발생시키는 수익. 두 가지 중 1번은 별도 설명이 없어도 아실 텐데 채굴한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전체 수량의 93%가 채굴이 완료되었죠. 그럼 남은 건 7% 남짓이라 신규 투자할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텐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 7월 2일 기준 채굴장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72,000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부대 비용 플러스 알파 될 거 생각해보면 기대 수익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인데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단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목적이면 채굴장 사업 버릴 돈으로 그냥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훨씬 속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채굴 업체들이 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수익 모델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채굴자의 신규 수익 모델은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반복 학습시키게 되는데 이게 마치 비트코인의 채굴 과정과 비슷한 루틴이라 기존 비트코인 채굴기가 수행 가능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투자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분석팀도 기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전력과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한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구글을 앞세워 글로벌 AI 경쟁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예전처럼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다면 AI와 블록체인 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악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AI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건 엔비디아의 몰락과도 이어지겠죠. 이제는 비트코인과 AI가 융합하는 시대가 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역시 공식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비트코인과 AI는 동일선상에 있다며 S자 곡선을 그리는 폭발을 예고했습니다. We're looking at S curves, so new technologies. They start out slowly and then they gain momentum, and you end up into the steep part of this S curve. Well, I think we are at a very similar point in both Bitcoin and AI. They're both moving into the steep part of the S curve. So you have S curves feeding S curves. 그야말로 해리스, 트럼프, 누구의 당선과 별개로 현재 비트코인 산업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키가 될 텐데요. 기관들이 미친 듯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캐시우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10억에서 20억을 점치며 거대 자산운용사 수장으로서 다소 충동, 즉흥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At abundance, the forecast was, our bull case was $1.5 million in 5 years. So that would have been 2027. We still have time. And we still think that's going to be right. 과연 아크인베스트의 수장이 가볍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10배에서 20배라는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는 전망치를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현재 블록체인으로서 네트워크 상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작동 중인 것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NFT, 게임,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블록체인 산업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 중입니다.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도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퀀텀 점프하게 될 텐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용하게 된다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들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것저것 프로그램들 많이 생기면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놈은 가만히 있어도 수수료가 쭉쭉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무려 비트코인으로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었더니 비트코인이 또 많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좋죠? 당연히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 중인 미국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킬 네트워크로 진화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수수료로 다시 비트코인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행보에 힌트가 있는데 보시는 사진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의 홈페이지인데요. 최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신규 편입한 펀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와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이 중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년째 개발 중인 알트코인 재단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택스는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참석하는 등 비트코인을 융합한 세상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스택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성공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적어도 초대형 기관인 그레이스케일의 눈에는 확신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의 선택을 받은 레이어 계통 코인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0% 이상 오른 솔라나가 가장 저조한 퍼포먼스였다는 점을 보아 그들의 안목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가장 즉각적인 수혜를 받게 될 알트코인 종목은 스테이킹이 될 거라 보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수수료 수익이 커지게 되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길 원하는 기관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비트코인을 모으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단기 투자자들은 보유기간 중 부수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제도가 스테이킹이죠. 마치 현실 금융, 은행의 시스템과 같은 원리입니다. 복잡하시죠? 네, 저도 압니다. 근데 이쪽 산업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느 투자든 그렇겠지만 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기관들은 막대한 부를 얻고 개인들은 손실을 보는 것이죠. 이해 안 가시는 거 텔레그램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복잡한 논리를 진실이라 강하게 믿고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상품 약관에 있는데요. 아이비트 약관 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 SEC와 기관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 상황, 이슈화되지 않은 작은 소음 수준에 그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에어드랍과 같은 부가 수익에 대해 소유권은 상품 운영자 블랙록에게 있다.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발생시킨 부가 수익은 블랙록이 가져간다는데 현 시점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부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블랙록은 상품 설명서에 약관까지 따로 조성하여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머지않은 훗날 펼쳐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이미 다 있다고 해석하는데 같은 내용이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약관 30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포크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시스템, 수익 모델까지 예상하고 그 수익들을 온전히 본인들의 소유가 되게끔 약관에 명시하며 안전장치까지 걸어둔 것이죠. 솔직히 이렇게 미국 ETF 기관들 약정서 원문까지 해석해가면서 진정성 있는 정보 전달하는 채널 없잖아요. 사실 잘 보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고 취미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변태같이 정보 뒤져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부수입, 가장 빠르게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스테이킹. 지난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가장 먼저 빛을 낸 것은 디파이 섹터입니다. 저는 바로 이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알트코인, 비트코인 디파이, 바운스비트를 발견했는데요. 바운스비트가 무엇 하는 알트코인인가 전달드리기 위해 바운스비트 백서나 홈페이지의 설명을 인용하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들로 나와 있어서 챗 GPT에게 쉽게 요약을 부탁해봤습니다. 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활용한 스테이킹 및 다양한 작업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수 권유나 추천이 아니니 새로운 지식을 늘리시고 알트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운스비트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바운스비트가 초기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후원한 투자사들인데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이더리움이 만들어지기 전 초기 후원을 했던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블록체인 캐피탈, 다들 아시는 바이낸스, OKX 거래소, NGC 벤처스, 저스틴 선의 후오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살짝 수상한 점이 있는데 투자기관들의 네임밸류는 A급인데 반면 투자 금액은 600만 달러, 하나 80억 정도로 투자기관의 덩치에 비해서 모금액이 작다고 보입니다. 근데 또 겨우 80억 투자받은 코인이 투자자 모집을 2024년 2월 28일에 해놓고 5월 13일에 바이낸스 상장을 해버립니다. 속도감이 장난 아닌데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한 전개, 비트코인의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런 대형 기관들의 투자 속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관련 알트코인이 탄생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미래의 한 조각이라 생각됩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많이 생산 중인 미국, 그리고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비트코인은 AI와 융합하여 이제는 놓을 수 없는 자산이 돼버린 상황. 단순 가격을 떠나 보유하고 있는 자체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낳는 미래가 오고 있고, 아크인베스트 수장 캐시우드가 말한 650K, 하나 9억에서 10억 정도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그 외 많은 기관들은 ETF 뒤에 다른 수익 모델을 쫓고 있는 듯 하고, 따라서 주도권을 잡은 미국은 트럼프, 해리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미 미국에게 넘어온 비트코인의 패권을 경쟁국에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남들과는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8월 1일 새벽부터 미국 연준과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재생될 예고편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미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그러나 저는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큰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 비트코인의 대폭등을 만들 이벤트는 바로 미국 정부의 인한 돈잔치라고 봅니다.